국군사관학교 창설에 대해 토론하는 공청회가 26일 국방 컨벤션에서 열립니다. 국방부가 개최하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의 필요성과 교육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할 예정입니다. 공청회는 국방홍보원 KFN-TV에서 생중계됩니다. 특전사 여군 고공 강화팀이 슬로바키아에서 열린 48회 국제군인-체육연맹 세계군인 고공 강화대회 상호 활동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5번째 세계 정상에 오른 우리 여군 대표팀은 32개국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세계 정상급 기량을 선보이며 여군 부문 종합 2위를 기록했습니다. 육군 5포병여단이 현역 장병과 상비 예비군이 함께하는 비축화포 실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장병과 예비군들은 강원도 철원의 포병훈련장에서 KH-179 견인포 6문을 사격하며 사격 운용 절차를 확인하고 유사시 즉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공청회가 26일 열립니다. 전문가 토론과 각계각층의 참석자 300여 명의 자유로운 질의응답이 이어집니다. 공청회는 국방홍보원 KFN-TV 생중계가 함께합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26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공청회를 엽니다. 육해공군 통합사관학교 창설 발표 이후 처음 열리는 공식 공청회입니다. 공청회는 전문가 6명의 토론에 이어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됩니다. 토론에서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의 필요성과 사관학교 교육 강화 방안 등이 다뤄집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질의할 계획입니다. 이번 공청회에는 사전 신청한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국방홍보원은 KFN 채널과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공청회를 생중계합니다. 국방부가 구상하는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에 4년제 통합사관학교로 설립됩니다. 저학년은 AI와 우주 등 전 영역 공통교육, 고학년은 육해 공군별 전문 교육을 받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미래전에 대비하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인구 절벽에 대한 대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까운 시일 내에 이제 전시 작전 통제권이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군을 주도해서 연합방위 체제를 이끌어야 되는데 이에 맞는 국제 감각을 가지고 있는 육각형 인재가 미래에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한다는 취지이지만 반대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등은 각 군의 전문성과 전통이 약화될 수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국군사관학교 이런 논의를 통해서 그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바깥의 민주화가 됐을 때 군은 어느 일정 부분 민주화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왔는데 그런 구태나 폐쇄적인 환경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고 다시 한번 개선해야 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국군사관학교뿐만 아니라 군 전체적으로 미래를 기획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국방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면밀히 살핀 뒤 최적의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박인배입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기업 경영진이 부지로 선정된 광주 군공항을 방문하고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 따르면 SK하이닉스 경영진은 24일 광주 군공항 관제탑에 올라 부지와 주변 여건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방문단은 현장 점검을 마친 뒤 통합시 광주청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 조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6일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통해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2028년 중반까지 광주 군공항 부지를 반도체 산업단지로 제공하기 위해 현재 주둔 중인 공군 1 전투비행단 전력을 예천과 서산, 중원 기지에 임시 분산 배치하고
2032년 말에는 무안군공항으로 최종 이전할 계획입니다. 특전사 여군 고공강화팀이 세계 군인 고공강화 대회 상호 활동 종목에서 5년 연속 정상에 올랐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입증한 고공강화 기량과 팀워크를 박준혁 기자가 전합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여군 고공강화팀이 세계군인 고공강화 대회에서 5년 연속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특전사 여군 대표팀은 세계군인 고공강화 대회 상호활동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세계 정상에 올랐습니다. 32개국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우리 대표팀은 세계 정상급 기량을 입증한 겁니다. 상호활동은 4명의 강화자가 공중에서 호흡을 맞춰 정해진 대형을 완성하는 종목입니다. 박이슬, 이진영, 이현지 상사와 김경서, 김보라 중사로 구성된 대표팀은 상호활동에서 총 92점을 기록하며 브라질과 스페인을 제치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김보라 중사는 팀원들과 끊임없이 호흡을 맞춘 훈련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원 소령은 세계 각국 선수들과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특전사의 고공 강화 능력과 팀워크를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표팀은 정밀 강화와 스타일 강화에서도 고른 성적을 거두며 여군 부문 종합 2위를 기록했고 스포츠를 통한 우정상도 수상했습니다. 부대는 이번 성과는 반복적인 훈련으로 다져온 팀워크와 고공 강화 역량의 결과이며 특전사는 앞으로도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전투기량 향상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박준혁입니다. 전시 전방부대에 보충되는 비축화포를 현역 장병과 상비 예비군이 함께 운용하는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육군 5포병여단 포성부대가 비축화포 실사격을 하며 동원 즉응태세를 점검했는데요. 상비 예비군이 포반장 임무를 맡아 현역 장병과 실제 사격 절차를 수행했습니다. 훈련 현장에 이태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철원군에 위치한 포병 훈련장. 포반장이 사격 명령을 내리고 지축을 흔드는 포성과 함께 견인포가 연이어 불을 뿜습니다. 수킬로미터를 날아간 포탄이 표적에 명중하며 뿌연 흙먼지를 일으킵니다. 육군 5포병여단 포성부대가 실시한 비축화포 실사격 훈련의 모습입니다. 이번 사격은 현역 장병과 상비 예군이 하나의 포반을 이루어 사격 임무를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반복적이고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유사시 즉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예비 전력 적응 태세를 갖추겠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전시 전방부대에 보충되는 비축화포 KH-179 6문이 투입됐습니다. 또 훈련에는 상비 예비군 6명을 포함해 130여 명의 장병이 참가했으며 특히 상비 예비군들은 포반장을 맡아 현역과 한 팀을 이뤘습니다. 평소 훈련을 통해 갈고 닦았던 사격 운용 절차를 실제 사격으로 확인한 겁니다. 용감하고 씩씩한 현역 장병들과 함께 실제 사격 임무를 수행하니 다시 현역이 된 것처럼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상비 예비군 훈련에서 익힌 절차를 계속 숙달해 유사시에도 맡은 임무를 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평소 상비 예비군과 함께 실전적인 교육 훈련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실을 이번 포탄 사격을 통해 맺을 수 있어 의미 있는 훈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국토 방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실사격에 앞서 군수사령부와 연계해 전투 피해 상황을 가정한 전방 지원 훈련도 진행됐습니다. 부대는 비축화포를 인수한 뒤 기술 검사를 하며 사격을 준비했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반복 훈련의 결과 이번 실사격에선 모든 포탄이 표적에 정확히 떨어졌습니다. 현역과 예비군이 함께 움직일 때 우리 군은 더 강한 전투력을 발휘합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실전과 같은 훈련을 이어가며 동원 즉응태세를 확립할 방침입니다. 발포영단! 국방뉴스 이태검입니다. 이어서 훈련 현장을 다녀온 이태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기자, 오늘 아침 철원에서 훈련이 이루어졌는데요. 어떤 훈련이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훈련의 핵심은 현역 장병과 상비 예비군이 실제로 한 포반을 이뤄 비축화포인 KH-179 견인 곡사포를 운용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장비를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시의 전방부대에 보충되는 비축화포를 인수하고 점검하고 사격 준비를 거쳐 실제 포탄 사격까지 진행했는데요. 특히 상비 예비군이 포반장 임무를 맡았습니다. 현역 장병들을 지휘하고 사격 절차를 함께 수행하면서 유사시 곧바로 임무에 투입될 수 있는지를 확인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비축화포라는 말이 조금 낯선데 어떤 장비인지 소개를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비축화포는 평시에는 따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전시 상황이 되면 전방부대에 보충되는 화포입니다. 전시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추가 화력이 필요할 때 비축 장비가 신속하게 투입돼야 하는데요. 하지만 장비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전투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인수하고 어떻게 점검하고 어떤 절차로 사격까지 이어갈지 평소에 훈련이 돼 있어야 합니다. 네, 이번 훈련은 그 과정을 실제로 사격으로 검증했다는 데 의미가 또 있습니다. 네, 앞선 리포트를 보니까 상비 예비군의 역할이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요. 현장에서 만나본 상비 예비군 어땠습니까? 네, 이번 훈련에서 상비 예비군은 단순히 훈련에 참여한 보조 인력이 아니었습니다. 포반장 임무를 맡아 현역 장병들과 같은 절차로 움직였고 화포 인수와 점검, 사격 준비, 실사격 과정에 함께했습니다. 예비군이라고 하면 흔히 전시에 뒤에서 보충되는 전력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유사시 곧바로 전투력을 보강하는 우리 군의 핵심 전력입니다. 이번 훈련은 예비 전력이 현역과 한 팀이 됐을 때 얼마나 빠르게 실전 임무로 전환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6년차 상비 예비군 이진규 예비역 대위 인터뷰 한 번 더 보고 오시죠. 네, 저희 상비 예비군들은 현역들 장병들과 동일하게 사격 지휘, 그리고 통신, 그리고 점포 이런 일련의 훈련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역들과 동일한 그 훈련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현역 장병들에게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켜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뛰는 상비 예비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군의 전시 전투력은 현역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 현역 장병이 평시 전투력을 유지하고 예비 전력이 유사시 즉각 결합할 수 있어야 전체 전투력이 완성됩니다. 특히 포병 전력은 절차와 팀워크가 매우 중요한데요. 포반원 한 명 한 명의 움직임이 맞아야 사격 준비와 실사격이 안전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현역과 상비 예비군이 같은 절차를 숙달하고 실제 사격까지 함께 수행했다는 점에서 동원 즉흥 태세를 실질적으로 점검한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동원 즉흥 태세를 점검했다는 데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훈련이 확대되는 게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대도 앞으로 현역 장병 또 상비 예비군이 함께하는 실전적인 교육 훈련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핵심은 예비 전력이 평시에 얼마나 잘 준비되느냐입니다. 장비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전시에 누가, 언제, 어떤 절차로 임무를 수행할지 평소에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숙달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태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군 부사관 후보생 293기 입영식이 24일 해군 교육사령부에서 열렸습니다. 후보생들은 앞으로 9주 동안 이론 교육과 체력 단련은 물론 전투 수영과 드론 조종 교육 등을 받게 됩니다. 이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군 교육사령부 기초군사교육단이 호국관에서 부사관 후보생 293기 입영식을 개최했습니다. 백준철 기초군사교육단장 주관으로 열린 입영식엔 가족과 지인 등 800여 명이 참석해 후보생들의 첫걸음을 함께했습니다. 오늘 입영한 후보생들이 멋지고 당당한 군인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 교관들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임관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부대는 가족들을 위한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가족 쉼터를 비롯해 사랑의 우체통과 후보생들이 착용할 피복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피복 전시, 모병 홍보 부스 등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입영식 이후엔 해군 부사관 제도와 복무 여건 등을 소개하는 정책 설명회를 통해 가족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부사관 후보생 293기는 9주간 이론 교육과 체력 단련은 물론 전투 수영과 리더십 교육, 드론 조종자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훈련을 받은 뒤 오는 10월 23일 임관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이채원입니다. 독립기념관에서 김구 탄생 150주년을 맞아 그의 삶과 사상을 되짚어보는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처음 공개되는 친필 유묵부터 디지털 기술로 재해석한 나의 소원까지 백범이 남긴 생각과 뜻을 다양한 방식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 이민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저물어가는 봄의 풍경을 담은 글씨가 길게 이어집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서거 일주일 전인 1949년 6월 19일 쓴 것으로 추정되는 친필 유목 10점, 낙화만지입니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낙화만지가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관람객에게 공개됐습니다. 독립기념관 특별전 백범의 생각과 뜻, 온 세상을 비추다에선 이처럼 백범이 남긴 다양한 기록을 통해 그의 삶과 사상을 되짚어봅니다. 보물 김구 서명문 태극기엔 조국의 독립을 바라는 김구 선생의 친필 묵서와 인장이 남아있고 백범일지 등 백범의 삶과 독립운동 여정을 보여주는 자료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시는 독립운동가로 널리 알려진 모습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김구 선생이 남긴 글과 기록을 통해 그의 생각과 실천도 함께 조명합니다. 독립운동가로서의 김구의 면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화합과 평화를 지향하는 김구의 내면과 실천을 그가 남긴 글과 서신 속 키워드를 통해 조명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백범이 꿈꾼 것은 단순히 독립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라던 평화롭고 아름다운 나라는 150년이 흐른 오늘 새로운 방식으로 관람객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백범의 대표글 나의 소원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전시로도 재해석됐습니다. 화면 속 목소리가 서로 만나 평화의 물결로 번지는 파란을 비롯해 국민 공모로 선정된 AI 영상 6편도 선보입니다. 관람객이 자신이 꿈꾸는 나라를 선택하는 소원의 숲에선 각자의 생각이 꽃으로 피어나 한 그루의 나무를 이룹니다. 과거의 자료를 바라보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백범이 남긴 자유와 평화, 문화의 가치를 오늘의 시선으로 되새기도록 한 겁니다. 특히 백범이 강조했던 높은 문화의 힘은 오늘의 기술과 만나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지금 백범 선생님이 그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얘기하셨던 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날 우리의 기술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풍부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을 이 현장에서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백범의 삶과 사상을 기록과 체험을 통해 되짚어보는 이번 특별전은 오는 12월 13일까지 독립기념관에서 이어집니다. 국방뉴스 이민형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올해는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입니다. 정확하게는 며칠 뒤인 8월 29일인데요. 김구 선생은 무장투쟁과 함께 국제사회에 한국의 독립의지를 알리는 외교 활동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김구 선생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펼친 독립외교의 발자취를 군 쏠쏠정보에서 알아봅니다. 194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제사회에 한국의 독립의지를 알리고 독립을 인정받기 위한 외교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이었던 김구 선생도 외교의 현장에 직접 나섰습니다. 1941년 6월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단절된 한미 외교 관계의 복원을 언급하고 임시정부의 입장과 한국인의 독립 의지를 알렸습니다. 외교 무대는 중국에서도 이어졌습니다. 1943년 7월 김구 선생은 당시 중화민국의 장제스와 만나 한국의 독립 문제를 카이로 회담에서 관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1일 발표된 카이로 선언에는 한국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가가 되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국의 독립이 연합국의 공식 문서에 명시된 겁니다. 임시정부는 항일 무장 투쟁을 위한 외교도 펼쳤습니다. 임시정부는 광복군의 활동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중화민국 측과 교섭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광복군의 활동을 제한했던 9개 준승의 폐지를 요구한 겁니다. 교섭 끝에 1944년 8월 중화민국 군사위원회는 9개 준승을 취소했고 광복군은 임시정부가 통수권을 행사하는 군대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임시정부는 앞서 1941년 12월 10일 일본에 선전포고하고 한국이 일본에 맞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밝혔습니다.
여기에 김구 선생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은 무장투쟁에만 머물지 않았던 겁니다. 국제사회에 독립의지를 알리고 외교를 통해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내며 한국 광복군의 활동 기반을 마련하는 것까지 외교 역시 독립을 위한 중요한 노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군 쏠쏠정보였습니다. 광복 81주년을 기념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에게 문화예술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이 재능 기부로 무대에 올라 보훈 가족들에게 특별한 하루를 선물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흥겨운 노래가 무대를 채웁니다. 광복 81주년을 기념해 남양주 보훈요양원에서 열린 보훈문화복지 위문 행사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돌봄 종사자 등 300여 명을 위해 문화예술인들이 재능 기부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대중가요부터 전통예술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무대에 오른 예술인들은 저마다의 재능을 나누며 국가유공자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나라와 전우를 떠올리게 하는 노래는 이번 공연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노래와 연주, 다양한 무대가 이어지며 문화예술을 매개로 세대가 함께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류문화진흥원 등이 마련한 보훈 문화봉사 프로그램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습니다. 공연에 참여한 문화예술인들은 노래와 공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예우를 표했습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을 기억하고 문화예술로 감사와 존경을 전한 시간. 광복 81주년의 의미가 따뜻한 문화 나눔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방뉴스 신소진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 17사단 천둥여단 태풍대대가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경기 김포와 파주 일대에서 자주포 포탄 사격과 장거리 기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장병 90여 명과 K-55A1 자주포 등 장비 21대가 참가한 가운데 자주포는 중장비 수송 차량의 지원 없이 주둔지와 사격장을 오가는 왕복 200km 구간을 직접 기동했습니다. 이어 무건이 훈련장에서 고폭탄과 전단탄 100여 발을 실사격하며 탄종별 화력 운용 절차와 대화력전 임무 수행 능력을 숙달했습니다. 해군 진해기지 사령부가 25일 경남 창원시 마산항에서 국가 중요시설 합동 방호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에는 진기사와 육군 39사단, 경찰과 해경 등 5개 기관 5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마산항에 침투한 거동 수상자가 정박 중인 순찰선을 방화한 상황을 가정해 각 전력은 화재 진화와 추격에 나섰습니다. 특히 드론으로 거동 수상자의 위치를 파악한 뒤 대테러 초동조치부대가 제압하며 통합방위작전 수행 절차를 점검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아 26일부터 30일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김구 문화주간이 열립니다. 김구 선생이 강조한 평화와 문화 강국의 비전을 담은 미디어 전시와 국민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28일부터는 다양한 문화 공연도 이어집니다. 보훈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김구 선생이 강조한 문화의 힘과 평화의 가치를 국민과 함께 되새길 계획입니다. KFN 국방뉴스는 계속됩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KFN 국방뉴스 2부 첫 번째 소식, 국방일보가 주목한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국방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도 국방일보 서현우 취재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국방 하이라이트 첫 번째 소식은 무엇일까요? 네, 첫 번째는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가 장병들의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의식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 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군 본연의 임무인 국가방위와 국민을 지키는 숭고한 책무에 더해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임무 수행과 병영 생활에서 실천해야 할 행동 기준을 내면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국민의 군대와 헌법을 수호하는 정예의 부대로 거듭나는 노력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장병들이 직접 참여하고 또 체험할 수 있는 활동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독후감 경연대가 대표적인데요. 단순히 책을 읽고 소감을 적는 것을 넘어 장병들이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의지를 다지고 군인으로서 사명을 성찰해 신념화하도록 구성한 것입니다. 네, 현장 체험형 교육과 정신전력 경연대회도 눈길을 끄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장 체험형 교육은 역사 인식을 통해 헌법수호 정신을 깨우는 데 목적이 있는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견학과 연계해 사전학습, 현장체험, 사후 심화활동의 3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하 52사단에서 처음 시작했고요. 현재는 수방사 전부대로 확대 시행 중입니다. 또 정신전력 경연대회는 육군본부가 추진한 솔버톤 경연대회 하나로 지난 6월 열렸는데요. 헌법을 쉽게 이해하고 헌법수호 실천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치러졌습니다. 참가 장병들은 군과 헌법 등을 주제로 프리젠테이션 발표와 쇼폼 영상 발표를 했고요. 수방사는 우수작을 주간 정신전력 교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병사들도 많은 역할을 했겠지만 이런 활동은 아무래도 지휘관과 간부들의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예, 맞습니다. 수방사는 지휘관과 간부들의 솔선수범을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교육의 출발점으로 설정했습니다. 수방사의 이러한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가치 신념화는 어창준 사령관이 직접 이끌고 있고요. 사령부 전투참모단과 예하 부대 간부들은 주간 정신전력 교육을 통해 국민의 군대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방사는 분기별 교육 참여 우수 부대와 장병을 포상해 교육을 독려하고 있고요.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특별강연과 국방부의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온라인 교육 등도 함께 펼치고 있습니다. 네,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 장병들의 민주주의 헌법수호에 대한 교육체계 소식 알아봤고요. 다음 우리 장병들의 자랑스러운 소식이 있네요. 육군 특수전사령부 여군 고공강화팀이 세계 군인체육대회에서 크게 활약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일부 리포트에서 보셨을 텐데요. 우리 특전사 여군 고공강화팀이 지난 22일 슬로바키아 루체네치에서 막을 내린 제48회 세계군인 고공강화대회에서 상호활동 종목 금메달을 획득하며 5년 연속 정상에 오르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네, 세계대회 5연패라니 굉장히 쉽지 않은 성과인 것 같은데요. 상호활동 종목, 이게 어떤 종목인가요?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32개의 나라가 참여했는데요. 상호활동, 정밀 강화, 스타일 강화 등 3개 종목에서 남녀 대표들이 겨루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중 우리 장병들이 금메달을 따는 상호활동은 약 1만 500피트, 그러니까 3,200m 상공에서 4명의 강화자가 35초 동안 자유 강화하면서 4개의 대형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완성하는지를 보는 종목입니다. 총 5개의 라운드를 수행해야 하는데요. 우리 여군 대표팀은 1라운드에서부터 선두를 줄곧 유지했습니다. 합계 92점을 기록하며 2위 브라질 76점과 3위 스페인 34점을 크게 앞지르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개인 기량은 물론이고요. 팀워크도 뛰어나야 해서 난도가 높은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종목은 강화의 모든 과정을 영상 촬영해 심판진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제5의 팀원인 카메라 플레이 역할도 중요했는데요. 모든 부문에서 완벽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상호 강화도 있고 다른 종목도 혹시 있었을까요? 네, 여군 대표팀은 정밀 강화 종목에서 4위를 기록했고요. 스타일 강화에서는 1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종목마다 고른 성적을 내며 여군 부문 종합 2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울러 남군 대표팀도 종합 9위에 큰 성과를 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아무래도 참가 선수들의 끊임없는 연습이 있었기에 가능했는데요. 지난 3월 선수단이 결성된 후부터 다양한 환경에서 강도 높은 강화 훈련을 전개했습니다. 특히 전지훈련에서는 실제 경기 종목을 중심으로 100여 회에 가까운 강화를 반복했는데요. 국방부와 특전사의 전폭적인 지원도 바탕이 됐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특전사 대표팀은요,
참가국 대표단이 투표로 선정하는 우정상을 받았는데요. 각국 선수들과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또 활발히 교류하면서 보여준 스포츠맨십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특전사가 많은 노력을 했는데 훌륭한 성과를 거둬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기쁩니다. 마지막 소식은 해군 3함대 훈련 소식인데요. 어떤 훈련이었나요? 네, 해군 3함대 수리창은 비상 발전기를 이용한 긴급 상가 훈련을 했습니다. 상가라는 용어가 조금 낯설 수 있는데요. 상가는 들어 올린다는 뜻입니다. 함정의 선체와 수중 장비 등을 점검하기 위해 함정을 물 밖으로 올리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상가대는 상가를 통해 함정 정비를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그럼 상가 훈련은 함정 유지 보수를 위한 중요한 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함정을 신속하게 수리해서 전투력을 복원시키는 일은 전투 태세를 확립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인데요. 해군 함대들은 유사시에 손상된 함정을 신속하게 복구하는 함정 정비 지원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상가 훈련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함대에 화재가 발생해 상가대와 부두의 전력 공급이 차단된 상황을 가정해 펼쳐졌습니다. 수리창은 긴급 수리 요원을 급파해 피해 상황과 전력 개통을 확인했고요. 비상 발전기를 가동해 비상 전력을 확보하고 상가 임무 수행에 필요한 주요 설비에 전력을 공급했습니다. 이어 전력 복구를 마친 수리 요원들은 시스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각종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수리창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전적인 훈련을 반복해 완벽한 임무 수행 태세를 갖추겠다고 전해왔습니다. 네, 해군 3함대 수리창 긴급 상가 훈련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국방 하이라이트 국방일보 서연우 취재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4일 우리 해군의 최전방 NLL 해역을 지킬 신형 고속정 검독수리 B 배치 2 1번함이 해군에 인도됐습니다. 노후한 참수리급을 대체하는 검독수리 B는 이제 우리 해군의 연안 전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됐는데요. 특히 이번 배치2에서는 단순히 무장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투체계의 통합과 항재민 능력을 높였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북한의 소형 함정뿐 아니라 드론, 전자전 등과 같은 갈수록 복잡화되는 위협 환경 속에서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KFN 국방뉴스 2부에서는 한국국방연구원 카이다 유지훈 박사님을 모시고 검독수리 고속정의 군사적 의미와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유지훈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 검독수리 B 배치 2 1번함 해군 인도식을 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검독수리 고속정을 가리켜 참수리의 후계자라고 하는 표현 옳은 걸까요? 그리고 또 검독수리 B가 참수리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아니라 작전 개념 자체가 달라진 함정이라고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습니다. 이제 후계자는 맞는데요. 좀 성능이 한 단계 진화된 그 후계자라고 표현하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과거에 저희가 운용하던 노후화된 참수리급 고속점을 대체하는 새로운 그 고속정이라고 함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NLL이라든가 또 연안방어 임무는 기본적으로 수행을 하고요. 근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좀 무기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아주 그냥 급속도로 진화가 됐기 때문에 서해에서의 그 북한의 다양한 위협 형태를 우리가 억제하고 우리 한국의 해양 국익을 제고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작전 개념이 바뀌었다기보다는 기존의 연안방어 임무를 계승하면서 현재 흐름에 맞춰서 좀 개선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중요한 거는 함정의 성능보다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싸우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 함정 플랫폼 자체의 성능도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이러한 전력을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운용하는지도 그 작전의 성패에 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말씀드린 것 같이 특히 서해 같은 경우에는요. 해양 환경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섬도 많이 있고요. 또 어선군도 많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북한 해군과 지리적으로 굉장히 근접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치하는 상황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좀 대치 상황이 실질적인 군사적 무력 충돌로 기결될 수 있는 그런 긴장이 항상 고조되어 있는 해역이거든요. 이런 해역에서 좀 능력이 향상된 뭐 최신의 무기 체계를 탑재한 새로운 그 고속적 함정이 서해에서 임무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대북 억제력에 있어서도 그 기능을 10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NLL 지역에서는 기존의 연평해전 등 실제 교전이 있었어서 많은 화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검독수리는 특히 130mm 유도 로켓이 들어갔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130mm 유도 로켓을 통한 전략의 변화 이런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정밀 유도 무기가 이번에 이제 탑재됐다는 것은 우리 아군의 어떤 교전 준비 시간이라든가 공간이 좀 확장됐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과거의 고속전 같은 경우는 한포 위주의 그 전쟁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거리에서 교전을 하다 보면 아군의 피해도 발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그 새롭게 이제 탑재된 정밀 유도 무기, 그 미사일이죠. 비룡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한 20km 정도 돼요. 이 말인즉슨 적의 사정권 안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먼저 적의 함정을 식별을 하고 선제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생존성을 담보하면서 전쟁상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획기적인 무기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근거리 한포전이 아니라 원거리까지 지금 고려해서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최근 전쟁 양상을 보면은 과거처럼 한 포 대 한 포가 아니라 어떤 함정 대 함정이 아닌 싸움 이런 양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되고 이와 상응하는 무기체계가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상 전투의 상황도요. 과거에 그냥 단순히 함정과 함정 간의 전투가 아니라 다양한 수단들이 동원이 되고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게 드론이 될 수가 있고요. 무인 수상함이라든가 무인 항공기, 뭐 지대함 미사일 이런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해상 전투가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의 플랫폼에 의존한 전쟁 양식은 지금의 전쟁 양식에 좀 바람직하지가 않다. 이 말인즉슨 저희가 최신의 능력을 보유한 고속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와 연계된 다른 수단들, 예를 들면은 뭐 항공 전력이라든가 다른 수상함 전력 이런 전력들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된 전쟁 수행 개념이 좀 보완이 되고요. 이러한 틀 속에서 해상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 여건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양한 수단이 네트워킹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검독수리 고속정 배치 2는 항제밍 능력도 강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북한이 GPS 교란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이게 요즘에 전자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모든 함정은 뭐 전투 체계가 됐든 통신 체계가 됐든 무장 체계가 됐든 전자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적에 의한 전파 교란이 됐을 때는 무력화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특히 이제 서해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급속도로 변하고요. 빠르게 상황을 인식을 하고 정보 교류를 해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접촉 해역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 적의 전파 교란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작전 지속 능력의 치명적인 취약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항제밍 능력이 보완되고 확보됐다는 것은 전쟁 지속 능력과 그 생존성을 보장하는데 획기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 검독수리 고속정 배치2 해군 인도에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도 있는데 북한도 고속정만 가지고 싸우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고속정과 여러 전력이 동시에 동원되는 상황이 있을 거라고 보실까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뭐 한두 척이 오지는 않을 거예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뭐 공기보양적이라든가 소형 고속정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운용을 해서 우리에 대한 위협을 고조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제 고속정 전력이 뭐 물론 이제 막강하게 이제 진화가 돼서 성능의 개량이 많이 진화가 돼서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러한 예상되는 북한의 다층적인 해양 공세 작전은 개념을 좀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이에 대비하기 위한 좀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고속정 한 척이 아니라 이제 입체 전력 수준에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시겠지만은 이제 북한은 지금 주변국들에 대한 총체적인 힘의 열세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비대칭 전력 중에서도 이제 좀 수중 전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고속정뿐만이 아니라 수중 전력도 많이 운용을 이렇게 잠수함 전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다층적으로 심도 있게 고민을 하면서 이러한
북한의 해양 세력화 또 해군력 증강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좀 총체적인 고민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번에 나온 검독수리 고속정 배치2는 크기나 규모가 작은 함정인데요. 서해 인근에서 활약하기에는 이 점이 오히려 장점일 텐데, 요즘 나오는 무인 수상정도 그렇고 작은 함정들이 좀 눈에 띄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함정의 시대가 오고 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 기술이 발달되고 이제 무기 체계가 고도화되면서 이제 소형화 좀 트렌드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소형 함정이 좀 대세라 그래서 이제 대형 함정의 좀 가치가 떨어졌다고 저희가 좀 얘기하는 거는 아직 좀 이른 것 같고요. 다 역할과 임무가 다릅니다. 뭐 대형함 같은 경우는 이제 원해 먼 거리에서 오랜 기간 작전하기에 되게 유용하고요. 그만큼 함정이 크다는 거는 다양한 무기 체계를 실을 수 있고 또 운용할 수가 있고 방어 체계에 있어서도 또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이 서해같이 연안 지역에서는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고속정과 같은 소형 함정들이 더 좀 효과적으로 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분법적으로 뭐가 중요하다고 보기보다는 주어진 상황, 작전 환경, 임무의 목적에 따라서 그걸 얼마나 교우적으로 효과적으로 분산 배치해서 운영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임무와 환경이나 작전 환경에 맞춰서 크든 작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환경에 어떤 걸 쓰느냐 이걸 적합하게 넣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속정의 취약성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목소리가 일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든 무기체계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특정 목적을 위해서 좀 특화된 전력을 우리가 만든 거거든요. 고속정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LL이라든가 연안 방어를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함정이기 때문에 모든 위험 양상에 대해서 대비하는 데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고속정뿐만이 아니라 다른 합동 자산들, 그죠? 예를 들면 육상 지휘 체계라든가 감시 체계, 또 우리 해군의 항공 전력이라든가 다른 수상 전력과 얼마나 유기적으로 네트워크화돼서 이 지금의 고속정이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해군 함정은 하나의 플랫폼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다른 유관된 전력들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합동이 돼서 합동력을 발휘하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시각에서 좀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검독수리가 연안에 최적화된 정말 좋은 함정인데 NLL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교전 그 자체라기보다는 교전 직전의 순간일 수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무기의 압도적 성능과 운용상의 절제 중 어느 쪽에 더 무게가 실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둘 다 중요하다고 봐요. 그거를 어느 게 경중을 따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억제를 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또 이러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상황이 예를 들어서 남북 간의 우발적 상황이 군사적 무력 충돌로 기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여건을 또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막강한 힘을 보유하는 게 중요하고요. 아까 절제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우발적인 상황이 군사적인 상황으로 군사적 무력 충돌로 기결되는 것을 방지 억제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부분들을 상황에 따라서 어느 수준에서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갖고 우리가 접근을 하고 해결할 것이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교전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죠? 단계별로 상황에 맞춘 우리의 그 대응 방법과 방식을 우리가 좀 교전 규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섬세하게 좀 조망을 하고 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방사청에서는 이 검독수리 고속정 배치2를 두고 압도적인 현장 대응력, 이렇게 압도적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압도적이다라는 표현 요건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저는 좋은 의미로 해석하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어쨌든 간에 기존 과거에 우리가 운용하던 노후화된 고속함을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켜서 좀 우리 연안이라든가 아까 NLL에서의 우리 해양국익 제고를 위한 이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데 좀 의미를 많이 부여하신 것 같아요. 이게 바다는 크잖아요. 그죠? 연안 작전이 있고 원해 작전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연안은 지금 북한뿐만이 아니라 주변국들의 회색지대 전략과 같은 다양한 위험 요인들이 산재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연안에서의 우리의 또 해양 작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상 최신의 그 고속 함정의 임무와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좀 반증하기 위해서 쓴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검독수리 고속정 배치2의 등장이 북한 쪽에서도 신경이 쓰이는 부분일 거예요. 우리나라가 새로운 무기를
했으니까. 근데 북한의 해군력 변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의 해군 전체의 정치적, 전략적 의미를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되게 중요한 말씀이세요. 이제 아까 서두에서 제가 간략하게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요즘 제가 좀 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북한의 좀 해양 세력화에 저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북한은 주변국들에 대한 총체적인 힘의 열세를 좀 만회하기 위해서요.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핵 미사일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고요. 특히 해양 영역에 있어서는 이제 잠수함, 수중 전력, 가성비가 좋은 잠수함 전력에 대한 좀 전력 강화를 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체연함과 같은 최신의 수상함 정도도 이제 건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북한이 고도화시키고 있는 핵 미사일 능력이 아까 말씀드렸던 수상함이라든가 잠수함과 같은 해양 플랫폼과 융합이 됐을 때 발휘되는 큰 위험 요인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은 해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미사일 발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식별하고 탐지하기가 제한이 되거든요. 그만큼 북한의 핵무기 사용성의 가능성과 범용성이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제 북한의 해양 세력화라는 것이 지금의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와 연계됐을 때 이러한 것이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영내 안보 환경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요인들을 제가 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이를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해양에서의 억제 방안을 좀 검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기존 연안 방어에서의 해군의 역할보다는 어떤 넓은 해역에서 작전이 가능한 해군으로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북한의 움직이도 그렇듯이 우리도 그렇게 방어에 대한 어떤 복합적인 그런 요소들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 해군의 해안 연안 전력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예, 해군력 증강이라는 것은 많은 시간과 물질이 좀 소요되는 장기적인 프로세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력을 이제 한꺼번에 갖출 수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우리의 해양 국익은 연안에서부터 원해까지 다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안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북한의 해양 위협이 상존하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주변국들의 해양 영향력 강화를 위한 주변국들의 공세적인 해양 정책에 따른 좀 한국의 해양 국익 침해 이런 부분들 저희가 좀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각 역할과 임무에 따라서 주어진 능력이 다 달라요. 이러한 다양한 능력을 가진 함정들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운용을 할 것인지 아까 통합성, 또 네트워크와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고민하면서 우리 해양국익 제고를 위한 총체적인 해군력 강화와 연계시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총체적인 해군력 강화를 고민하면서 언제나 또 국방 예산이 가장 또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일정한 국방 예산 내에서 선택적으로 한다면 이제 큰 함정의 시대가 있었고 또 요즘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보듯이 작은 무인정이 큰 함정을 가라앉히는 이런 걸 보면서 큰 함정 한 척, 또 작은 함정 여러 척. 예전에 프랑스에서도 1800년대에 청년아파가 비슷한 고민을 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뢰정으로 가느냐, 큰 배로 가느냐. 지금 보시기에 큰 배, 작은 배 여러 척 어느 게 더 중요하시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잠깐 언급 드린 것 같은데 이게 어느 게 더 이제 우위가 있다 좀 평가하기는 좀 제한될 것 같고 말씀드린 상황과 여건에 따른 그다음에 임무 목적에 따라서 다 이제 장단점이 있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되고 무기체계가 발달되면서 이제 소형화된 스텔스화된 함정들이 많이 좀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 많은 국가들이 그런 방향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바다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큰 영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이제 원거리 작전이라든가 장거리 작전의 소요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좀 규모가 큰 함정들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과 여건, 임무 목적에 따라서 이런 소형 함정과 대형 함정들을 어떻게 교효적으로 배치하고 분산해서 운용할 수 있는지 이런 좀 전략적 개념들을 좀 정립을 해서 운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복합적으로 종합을 해서 해군을 장악하다 보니까 사실 검독수리 B 사업이 해군력보다는 국가적 해양 안보에 인식하는 이것을 시험하는 사업이다. 이런 시선이 있는데 이런 견해에 대해서 박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렇죠. 요즘같이 특히 이제 해양 안보의 중요성이 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과거에는 우리 안보 개념이 대부분 육상 기반에 고착돼 있었어요. 이제 북한이라는 주 위협이 있기 때문에 한반도 밖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여기 사회자분도 이제 육군이신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이제 많은 국가들도 해양에서의 국익 제고를 위해서 해양력 강화를 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제 아시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그죠? 삼면이 바다인 해양 국가고 또 해양의 안보와 경제의
해양 의존도가 굉장히 국가인 해양 국가거든요. 이제 앞으로 해양에서의 국익 제고를 위한 많은 또 역할을 요구하고 이런 해양 국익 제고를 위해서는 해양력, 더 나아가서는 해군력 증강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양이라는 건 우리 이제 항반도가 있는 연안에서부터 이제 원해까지 모두 우리 국익이 미치는 곳은 우리가 해양 국익을 지켜야 되는 우리의 주권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흐름과 발맞춰서 지금 연안 작전에 특화된 이 검 독수리 고속정도 앞으로의 우리 해양 국익 제고를 위한 어떤 획기적인 첨단 함정으로서의 좀 의미를 좀 부각시키는데 그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사님, 이 검독수리 배치2 이제 최신형 함정이지만 또 다음 세대가 언젠가는 필요할 때가 올 것 같은데 다음은 어떤 무기 체계로 대체가 돼야 될까요? 더 이제 진화적 과정을 거쳐서 발전을 될 거예요.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그 과거의 고속정을 대체하는 최신의 함정이긴 하지만 또 이제 운용 과정에서 식별되는 여러 가지 또 요인들 그리고 아시겠지만 안보 환경이라는 거는 계속 또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무기 체계를 만들면 우리의 적들이나 경쟁국들은 또 그에 상응하기 위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또 새로운 무기 체계들, 공격 수단이나 방어 수단을 만들어 갈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조망해 가면서 우리도 어쨌든 이 우리의 생존성을 보장하면서 효과적인 작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좀 각가지 요소들을 진화적으로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검독수리 배치2 1번함의 해군 인도를 둘러싼 여러 쟁점과 과제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네, 더 강한 고속정이 아니라 변화한 해전에서 살아남고 싸울 수 있는 해군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유지훈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정보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더위 속에 오늘 내륙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은 경기 및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 뇌우를 동반한 강수가 예상되며 그 밖의 지역으로는 대체로 맑고 산악을 중심으로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산발적인 소나기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5도, 원주는 22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대구는 37도로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이번 주 더위는 지속되겠으며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잦은 소나기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주말에는 최대 100mm의 비가 내릴 전망이니 외출 시 우산을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장병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